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겸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민간경비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간경비 개관인데 이 시간에는 민간경비의 또는 개념, 정의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민간경비하고 공경비하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공경비와 차이점을 공부해보면 민간경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민간경비는 도대체 뭐냐? 경비의 주체가 민간이라는 뜻이죠. 민간에 의한 경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경비와 같은 말입니다. 경비의 주체가 일반 민간인이거나 민간단체, 민간회사, 민간법인이면 그 민간경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비의 주체가 국가 또는 경찰인 공경비와는 구별되겠죠. 주체 측면에서 구별됩니다. 확실하게.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말하면 여러 종류의 다양한 위해로부터 천재 지변도 있고 인위적 위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특정한 의뢰인, 즉 그 사람은 고객이 받은 보수만큼, 돈만큼 경비와 안전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를 받으니까 영리활동이죠.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민간경비에서 말하는 민간경비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자꾸 무슨 고추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니까 시골에서 통장을 중심으로 자, 우리 자체적으로 순찰대를 만들어서 순찰 한번 돌자. 우리 마을 우리 스스로 지키자. 이렇게 순찰대를 만들어서 순찰을 돌면서 범죄 예방을 활동을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민간경비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건 보수를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리활동이 아니고 비영리활동이죠. 그래, 그거는 순수한 자원봉사, 순수한 서비스, 이렇게 개념을 봐야 됩니다. 영리활동이 아니죠. 그래서 보수를 받고 경비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활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경비는 영리활동이지만 공경비는 비영리활동이죠. 그런 점에서 사경비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의뢰자에게 보수를 받고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러나 공경비는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모든 국민에게 경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경비와 공경비는 경비 주체 측면에 있어.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체 측면에 있어. 그 다음에 영리활동이냐 비영리활동이냐 이런 측면에서도 벌써 구분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민간경비의 정의, 보수를 받고 특정 의뢰인에게 경비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활동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경비의 개념 내지 범위입니다. 개념은 방금 살펴봤는데 어디까지를 도대체 민간경비로 볼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만드는 학문적 개념입니다. 이거를 강학상 개념이라고 하죠. 강의한다 할 때 강학, 학문을 강의할 때 강학상 개념.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협의, 광의, 형식 의미 민간경비, 실제적 의미 민간경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협의는 좁을 협자입니다. 협곡이라고 그러죠. 좁은 의미, 아주 좁은 의미의 민간경비 개념입니다. 광의는 아주 넓은 의미의 민간경비 개념을 말해요. 광의. 여러분 바다에 가면 광어, 도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넓적하죠. 그래서 이걸 광의는 넓은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민간경비는 방범활동, 즉 단순한 범죄 예방 활동만을 의미합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방화, 송계, 이런 것을 예방하는 활동, 범죄로부터 예방 활동을 말하는 거죠. 우리 형법 또는 특별형법에 적혀있는 범죄 예방 활동만을 민간경비로 보는 개념인데, 광의의 민간경비 개념은 여기 방범활동에다가 방제, 방화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방제는 각종 재난 예방이죠. 천재지변, 인위적 재해, 이런 것들 예방하는 것, 플러스 화재 예방, 방화, 화재 예방까지 포함한 개념이죠. 그래서 방범, 방제, 방화를 경비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방수는 여기 광의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수는 물이 스며드는 걸 방지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옥상에 방수 공사를 한다. 이거는 방수 공사 업자의 분야로 봐야 되겠죠. 민간 경비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방범, 방제, 방화까지만 민간 경비로 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경비는 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원도 거의 방범, 방제, 방화 업무에 이 경비 업무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형식 의미와 실적 의미 민간 경비 개념은 뭐냐? 우리 법학에서 형식 의미의 뭐 형법, 형식 의미의 뭐 민법, 뭐 이렇게 말하면 실정법, 실정법인 형법, 실정법인 민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식 의미 형법은 우리 형법 1조부터 형법 372조까지가 있는데 372조까지 요것만 요 법 1조부터 372조까지만을 이 법을 형법을 형식 의미 형법을 부릅니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넓어집니다. 즉 실질 의미 형법은 뭐냐면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규정한 일체의 법률을 전부 다 형법으로 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형적 의미 형법보다 훨씬 넓어집니다. 예를 들면 특별형법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거기도 성범죄에 관해서 성범죄 종류를 나열하면서 거기에 어떤 처벌할 것인가 범죄 형벌을 적어놨습니다. 그다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원조 개전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 처벌법에도 가정폭력의 가정 안에서 뭐 폭행, 협박, 상해, 강금 이런 거 하면 그 법으로 처벌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일종의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속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형벌에 관한 일체의 모든 법을 실질 의미 형법으로 보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실질 의미는 사실 더 넓어집니다. 형식 의미의 법률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 실질 의미의 법인데, 자, 우리 민간경비에서 형식 의미의 민간경비는 뭐냐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경비업에 관한 법률인 실정법, 이게 바로 경비업법이죠. 우리 1976년도에 제정되었다가 1999년도에 경비업법으로 명칭이 바뀐 이 경비업법에는 5가지 경비 업무의 종류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회경비, 특수경비업, 시호, 신기, 득 5가지죠. 시호, 신기, 득 5가지만 규정되는데 이 5가지 경비 업무만을 형식 의미의 민간 경비로 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일반 경비는 시설 경비로 봐야 됩니다. 청원 경찰도 기본적으로 민간 경비에 속하고 민간 시설을 경비하는 것이 95%쯤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형식 의미 민간 경비에 포함된다고 보는 개념인데, 그렇다면 우리 민간 조사업 또는 사설 탐정업은 형식 의미 민간 경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만일에 질문이 나왔다면 형식 의미 민간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정답입니다. 왜? 이 경비법 안에는 사설 탐정업 또는 민간 조사업이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형식 의미 민간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약간 의아할 겁니다. 뭐 사설 탐정이 경비법에 들어간다고? 이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의 어떤 나라에는 이 사설 탐정업 또는 민간 조사업을 경비업법 안에 경비 업무의 한 종류로 규정해 놓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어떤 국회의원은 경비업법을 개정해서 사설 탐정업 또는 민간 조사업을 경비업의 한 분야로 집어넣자고 입법 발의를 한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경비업법에 들어간다면 경비 업무의 종류가 시효, 신기, 특 플러스 민간 조사업 또는 사설 탐정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설 탐정업이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 의미 민간 경비는 아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 명확하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민간 경비는 민간 경비 개념을 가만히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는 거죠. 공경찰도 누군가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상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경비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경찰이나 공경비나 사경비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게 경비조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실제 의미의 민간경비는 공경찰 활동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 이거 틀린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본질적 차이가 없잖아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거죠. 주체가 누구냐, 객체가 누구냐, 그렇죠? 영리활동이냐 비영리활동이냐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비의 효시입니다. 여기서는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또는 근대적 의미의 민간경비가 언제 시작되는가. 효시란 것은 새벽협자 시작 시대죠. 탄생 시작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18세기 초 영국에서 현대적 의미 또는 근대적 의미 민간경비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영국에는 원시적인 사설 탐정 업체가 먼저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설 탐정 업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설 탐정이 바로 조나단 와일드입니다. 조나단 와일드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실존 인물입니다. 이 조나단 와일드는 영국에서 전설적인 사설 탐정인데, 예를 들면 영국에는 공경찰이 발전하기 전에 어떤 도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도난 사건을 공경찰이 빈약해서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사설 탐정에 의뢰했어요.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많은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아줬는데, 혁혁한 기여를 한 사람은 바로 이 조나단 와일드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조나단 와일드 또는 조나단 와일드가 소속된 회사 비슷한 데다가 의뢰하면 거의 물건을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도둑 잡는 데는 선수죠. 일타 강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나단 와일드가 변질이 돼가지고 부잣집에 물건을 일부러 훔쳐요. 자기 부하직을 시켜서 훔치고는 숨겨뒀다가 찾아달라고 의뢰가 들으면 자기가 숨겼던 물건이니까 다시 찾아주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와 정말 신출귀몰한 탐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나쁜 짓까지 하게 돼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밤의 재앙으로 나쁜 훔친 물건을 지가 훔치고 지가 다시 찾아주는 그런 어떤 아주 나쁜 놈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사설 탐정 가상인물이죠. 소설 셜록 홈즈의 주인공 셜록 홈즈. 이 셜록 홈즈도 바로 이 조나단 와일드를 모티브로 해서 이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 소설을 만들었다고 하죠. 추리소설이죠. 자, 여러분 셜록 홈즈는 우리 사설 탐정 업계의 전설이죠. 가상인물입니다. 이 사람이죠. 셜록 홈즈입니다. 좋아서 가상인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셜록 홈즈의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항상 어떤 모자를 딱 이런 썼죠. 등산모 비슷한 걸 쓰고, 그 다음에 파이프를 손에 들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죠. 그리고 아주 날카롭고 턱이 발달한, 코가 똑똑하고 턱이 발달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졌으면서 돋보기를 가지고 뭔가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그리고 망토를 걸쳤죠. 이것이 사설 탐정의 대표적인 의상처럼 느껴질 만큼 셜록 홈즈는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탐정이 된다면 이런 복장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탐정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변장, 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옷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상징적으로 이런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설 탐정 업체가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에 공경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영국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자치경찰 일종의 민간경비의 연장선이 있다고 봐야 되고, 국가경찰로 불리우는 공경찰은 영국의 런던 수도 경찰청이 최초입니다. 나중에 이제 민간경비 발전사에 보면 알겠지만 1828년도에 로버트 필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내무성 장관이 되면서 영국 수도 경찰청을 아주 천신만고때 만들어냅니다.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영국은 자치경찰제의 나라인데, 민간경비가 발달한 나라인데 왜 국가경찰을 만들려고 하느냐,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했는데 그 공경찰이 왜 필요한지, 국가경찰이 왜 필요한지를 12개의 어떤 경찰개혁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결국에는 수도경찰청 법을 통과시켜서 영국 런던의 치안을 안정시키는 데 혁혁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로버트 필이고 지금도 영국 경찰 역사에서 영국 경찰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릴 만큼 뛰어난 사람인데 제가 그 12가지 경찰 개혁안을 지금 관점에서 봐도 정말 뛰어나다. 그때 벌써 로버트 필은 경찰관은 실명제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과 범죄 발생 시간과 장소에 맞게 적절하게 경찰력을 배치해야 된다. 이 눈높이 경찰이죠. 이런 것들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강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받은 사람만을 경찰로 써야 된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지금 현대 경찰에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경찰의 실명제 된 게 아마 2000년대 초반쯤 될 겁니다. 그전에는 명찰이 없었습니다. 그 명찰이 있음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청렴해지고 깨끗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벌써 1828년도에 로버트 필이 이런 주장을 했다. 정말 선각자다, 선구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민간경비의 대두 배경입니다. 도대체 민간경비는 왜 대두됐는가 했을 때 크게 4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 문제겠죠. 범죄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민간경비 대두됐다고 보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를 기준해서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인구의 도시 집중, 영국의 예를 들면 산업혁명 같은 거, 우리나라의 공업화, 산업화죠. 그 다음에 전통 윤리 규범의 와해.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와서는 전통 윤리 규범이 굉장히 와해된 것 같아요. 어른을 존중하는 풍조, 부모님을 공개하는 풍조가 많이 사라졌어요. 어른과 나는,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도 우린 동등하다. 평등식. 남자와 여자도 평등하다.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물론 남녀 평등은 좋지만 어른을 존중하는 풍조는 우리 전통 윤리 규범으로 지켜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와해돼서 굉장히 아쉽다. 윤리 규범이 와해됐기 때문에 이번 이강인 사태가 다 터진 게 아니겠습니까? 9살이 많고 축구 대표팀의 주장이면 예를 들면 나이는 23살의 이강인을 그 선배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선배가 예를 들면 아주 현재의 부당한 짓을 딱 하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통 윤리 규범이 와해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윤리가 무너지면 결국은 이것이 범죄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배금주의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죠. 돈만이 최고다. 이런 인식이 너무 많아요. 돈 말고도 우리 중요한 가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각종 강력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나라는 그거 말고도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또 각종 묻지마 범죄 내지는 이상동기범죄, 디탈범죄, 디탈성범죄, 엠번방 박사방 사건 같은 거, 그 다음에 각종 신종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은 불법금융 피라미드 또는 펀지 사기라 불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기획부동산, 주식 리딩방, 요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주식 리딩방이죠. 이 좋은 주식을 추천해 줄 테니 얼마 오르니까 사시오. 그래가지고 오르면 지가 가진 걸 팔아먹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죠. 물론 극소수는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다 신종범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지금 내가 볼 때 AI가 발달한다가 AI를 만약에 빙자해가지고 사기친 놈들 많이 나타날 거예요. AI로 진짜 훌륭한 기술을 개발한 회사도 있을 거고 그걸 이용해서 사기친 놈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딱 그렇게 변해가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경찰력의 한계입니다. 경찰 인당 담당 인구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거론하면 안 되겠습니다. 선진국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400명 내외인데 우리나라도 600명 정도 가다가 500명 가다가 지금 40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을 지금 바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비 부족은 가능합니다. 선진국보다 장비가 현대화됐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 다음 업무량 가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이유는 인력 부족 문제, 장비 부족 문제보다는 업무량 가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해서는 안 될 업무 내지는 불필요하게 선진국에는 없는 업무 또는 적은 업무를 우리 경찰이 담당하고 있어요. 제일 심한 게 주치자입니다. 이 주치자를 경찰이 보호 조치를 하죠.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집에 데려다 줍니다. 이 업무가 너무 많아요. 이 주치자 보호 업무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안 됩니다.
이건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기 때문에 소방으로 넘겨주든가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죠. 단순 주치자는 복지 차원에서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하든가 또는 소방에서 하든가 해야 됩니다. 주치폭력은 당연히 경찰의 업무죠. 단순 주치자 보호는 경찰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 때문에 경찰이 본연 업무를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치폭력사 보면 경찰하는 게 맞지만 주치폭력자들이 지구대 발소가서 행패를 부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업무를 처리한다고 많은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순 생활 면역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112 신고센터 가면 코드 0, 1, 2, 3, 4까지 있는데 이 코드 4가 단순 생활 면역이에요. 우리 집에 개를 잃어버렸어요.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가스가 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신고합니다. 이건 경찰이 출동해서도 안 되고 신고를 받아줘도 안 됩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관련 기관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업무가 너무 많아요. 소위 말해서 비범죄 신고 업무가 한 60, 70% 돼요. 이거를 처리한다고 112 신고센터도 바쁘고 지구대 발소도 바쁘고 이 업무를 줄여주면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의 안전의식이 증대됐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먹고 사는 바빠가 그것만 해결하면 다 됐지만 지금은 민주주의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했죠. 그러니까 공경찰에 의진하지만 공경찰만으로는 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치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전, 내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는 자경주의 경향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그런 경향과 더불어 마슬로우 욕구 5단계서를 봐도 경제 성장이 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욕구는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거죠. 생존 욕구에서부터 안전 욕구, 소송 욕구, 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발전해 가는데 두 번째 욕구가 바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거 조금 살펴보면 자, 이게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만든 욕구 5단계 이론입니다. 우리 의식주, 잠자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구는 다 생의 욕구입니다. 가장 최저 욕구죠. 요 욕구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신체 또는 신체적 안전 욕구 또는 정서적 안정 욕구 이런 것이 생깁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죠. 요 욕구가 우리나라도 사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도 이 안전 욕구가 더 세겠죠. 이런 어떤 욕구 때문에 인간기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욕구는 소속감과 애정 욕구입니다. 어떤 타인과 적절한 인간관계를 맺는다, 어떤 계모임이나 각종 모임을 만들어서 참석을 한다,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런 것은 세 번째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자존 욕구, 존경의 욕구입니다.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 권력을 얻고 싶은 사람, 뭔가 성취하고 싶은 사람 있죠. 이게 존중의 욕구입니다.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또는 조직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욕구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명예욕이나 권력이 너무 강한 사람은 자칫하면 위험합니다.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이 권력에 미친 사람인지 명예에 미친 사람인지 봐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명예욕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권력 지향적인 사람, 벼슬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강합니다. 그 다음 이 두 가지 다 강한 사람도 있어요. 명예욕과 권력이 동시에 강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곁에 있게 되면 자칫하면 본인들이 이 사람의 권력욕, 명예욕의 희생물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죠. 우리 나이가 60, 70 넘어가 80 넘어가면 내가 그동안 못한 게 뭐지? 내가 젊을 때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래서 노래 부르 나오죠? 미스터롯으로 미스터롯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버킷리스트에 나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가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고 싶어, 가지 않습니까? 3시간 교사나 일반인들이 이게 자아실현인 거죠. 나는 촌에서 살고 싶어, 나는 자연인이 되고 싶어, 자연으로 사는 거죠. 이게 자아실현인 겁니다. 궁극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욕구, 이게 자아실현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욕구가 발전해 간다는 것이 매슬로우 욕구 2단계, 5단계 이론인데 이것이 시민의 안전의식 증대와 관계했기 때문에 민간인이 성장에 이런 데 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규모 사회재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너무 정말 집도 방도 작았고 그 높은 건물도 없었죠. 지금은 높은 아파트, 높은 오피스텔, 높은 건물, 큰 상가, 큰 공장이 너무 많아요. 상상을 못할 정도죠. 이 네 가지가
민간경비 대두 배경입니다. 개인주의와 경영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공경비입니다. 공경비 제가 설명했는데 경찰 등이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집행에 관한 각종 권한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즉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예방 진압하고 국가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자, 법 집행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것이 또 사경비와 구별되는 하나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임무는 여러분 다 경찰이 다 압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치안서비스 순수 공공재 이론입니다. 자, 치안서비스는 일종의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뭐냐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제공해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재화는 물건이고, 굿즈, 물건이고,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재화는 하드웨어면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거기 때문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순수 공공재 또는 공공재의 특징인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 공공재, 사적재와 비교되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프라이빗 굿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물건 또는 서비스입니다. 이거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럼 공공재는 여러분 알고 있는 치안 서비스, 112 신고, 누구나 할 수 있죠. 여러분 범죄 위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났다, 119 신고하는데 누가 야 119 하지 말 할 수 없죠. 방해할 수 없습니다. 국방 서비스, 국가가 국민에게 국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여러분 세금 받아서 군인을 키우면서. 그 다음에 초등교육 서비스, 국가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기초학문 연구 서비스, 이 공공재입니다. 그 다음에 무료 도로, 무료 공원, 이런 거, 공공도서관, 이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일종의 사회간접자본이죠. 그 다음 공공시설물, 뭐 시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 이런데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그런 장소 빼고는 공공시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공재죠.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이용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내가 이용한다 해서 다른 사람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공공재입니다. 사적재는 특정 개인 시설물이죠. 세콤, 캡스, 이건 돈 줘야 되죠. 세콤, 캡스 서비스는 돈을 줘야 됩니다. 사설보안관 돈 줘야 쓸 수 있죠. 신변보건 돈 줘야 됩니다. 그렇죠? 사설 경비와 마찬가지. 아파트 경비는 돈 줘야 되잖아요. 유료도로, 유료병원. 여러분, 거가대에 가려면 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내야 됩니다. 백양터널도 돈 뭐 1,000원인가 뭐 얼마 내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사적재로 봐야 돼요. 공짜로 쓸 수 없잖아요. 마음도 없고. 돈 내시는 사람은 빙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특징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여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또. 비배제성은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한번 공공재는 생산되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해도 사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하철을 공짜로 탄다. 65세 이상은 누구나 공짜로 탈 수 있죠. 누구는 타지 마라 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경비대 요원이 70대 노인 보고 지하철 타지 마세요 할 수가 없죠. 지하철 이 65세 노인이 지하철 건설하는데 돈을 하나도 안 냈다 해도 일단 사용하는 데는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자전거 킥보드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길거리 가면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는 사용을 배제할 수가 없죠. 물론 요즘은 약간 유료로 만들어놨어요. 앱으로 설정해가지고 카카오 바이크 이런 것들은 유료지만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비배제성입니다. 창원 같은 데는 공공자전거를 설치해가지고 배치해가지고 시내 곳 배치해서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줬죠. 그럼 비배제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미납자, 시전용 불량자, 범죄자도 112 신고할 수 있고 119 신고할 수 있죠. 이 비배제성입니다. 그런데 이 비배제성 때문에 문제가 부작용이 있어요. 무임승차의 문제, 공유지의 비역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죠. 아무 노력도 안 한 사람한테 사람이 지하철 공짜로 탈 수 있다. 이 무임승차 문제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 원래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물론 복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공유지의 비극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유지 비극입니다. 소를 키우는 마을 근처에 소를 키우는 마을인데 여기에 마을 주민들이 목초지가 공통의 목초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은 소를 100마리 키우고 어떤 10마리 키우고 어떤 사람은 3마리 키우는데 여기에 소를 대량으로 많이 엄청나게 방문을 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 풀이 말라가지고 키우던 소도 다 죽게 되겠죠. 이게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거죠. 이게 공유지입니다. 이게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쓰는 목초지가 있다면 새로 목초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이 목초지는 황폐화된다. 예를 들어 공동 소유물은 잠깐만 황폐화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공동 책임, 야 너 공동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생각하는데 공동 책임은 누구의 책임, 누구도 책임 안 집니다. 자칫하면 이 공유지 누구도 책임 안 지죠. 그래서 모로코에서는 이 공유지 비극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모로코에서는 아르간 오일을 생산하는 염소가 있는데 이 아르간 오일을 많이 생산하려고 염소를 그 아르간 나무 이 초지에다 너무 많이 풀어놓은 거예요. 염소를 너무 많이 풀어놓으니까 아르간 나무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염소를 많이 풀어놨어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면 재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모로코입니다. 30m까지 수분을 자, 염소들이 나무에 보세요. 염소들이 나무를 타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죠. 이 나무가 아르간 나무입니다. 6도씨 이하에서는 얼고 52도씨 이상에서는 염소들이 뭔가를 먹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선 자라지 못하는데요. 보세요. 아주 고개사처럼 탑니다. 나무를 타는 염소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주 위태위태하게 타고 있죠. 사방으로 발굽이 넓어서 이런 나무를 탈 수 있다. 염소들이 마치 뭘 먹고 있을까요? 뭘 뜯어먹고 있죠? 잎도 먹고 여기에 달린 아르간 나무에 달린 열매를 주로 많이 먹는다. 얇은 가지 위에 올라가서 지금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요. 아유, 골라든 다큐죠. 정말 신기한 장면입니다. 전 세계 모로코에만 있는 희귀한 장면입니다. 저도 여기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네요. li hadar shin li al hayawan معيزة معيزة li يأكل li hada كيطلع لفوق تطلع فوق كياكلها 이거 정말 모로코 이외에는 정말 어디서든 볼 수가 없는 풍경입니다. 유일하게 모로코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네요, 이게. 아르간 나무에는 오일을 만들 수 있는 열매가 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염소는 굉장히 식성이 강하죠. 나무 열매, 뿌리, 잎 다 먹어치웁니다. 때문에 발굽이 두꺼운 염소가 지나간 곳에는 남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식성이 왕성합니다. 흔들리면서도 잘 먹네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거 나오죠. 아르만 열매만 먹고 나머지를 뱉어낸다. 열매를 먹고 열매하던 씨는 뱉어내요. 그 씨를 수거해서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요 열매를 먹고 염소가 뱉어내면 거기든 씨를 쪼개서 쪼개면 그 안에 오일의 원료, 아르간 오일의 원료가 오일이 나오죠. 그 아르간 오일은 우리 피부 미용, 피부를 굉장히 달리게 해주고 머리카락을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좋다. 유튜브나 또 쿠팡에 가서 아르간 오일을 치면 모로코 아르간 오일이가 많이 팝니다. 자, 지금 아르간 오일 열매를 모로코 여인이 돌로 깨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안에 바로 아르간 오일. 우리 꼭 땅콩처럼 생겼는데 야문 같습니다. 저기 나온 씨 안에 든
먹고 나면 이제 그 열매는 먹고 이렇게 어떤 걸 씨를 꺼내서 꺼냅니다. 그럼 요 씨를 그걸 다시 절구가 이거 뭐죠? 절구 말고 아르간의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맷돌에 싹 이게 이제 깔아서 그 아르간의 열매를 이제 주죠. 최종적인 그 쓰이는 씨가 요겁니다, 되는 요거. 거죠. 요거를 갈면 우리 오일이 하나의 나옵니다. 카스랄리 하다. 우리 잡하고 비슷하죠. 잡. 비제 필령 딱그리반 여기 한번 보시고 자 조금 진행해 볼게요. 시간이 걸려서. 그럼 깨지지 않습니다. 시들게 자, 이렇게 갈죠. 아까 자점 생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름이 나오죠. 이게 아르간 오일. 참기름 같은 고소한 맛이 냄새가 나고 맛이 난다. 향이 입안에서.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일을 너무 많이 넣으려고 염전을 너무 많이 넣으면 결국은 이 목장 아까 봤던 모로코의 목장이 황폐가 된다는 거죠. 이 공유지 비극입니다. 보세요. 베이징 시내에 버려진 공용차 된 거죠. 이게 일반 시민이 그냥 수도했더니 관리가 안 돼서 개판이 되는 거죠. 마음대로 처방 안 하니까 막 부서지고 수리도 안 되고 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라도 돈을 받아야 관리가 잘 돼요. 공짜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더러운 이유도 대부분 공용화장실이 더럽죠. 깨끗한 데는 예를 들면 우리 공공시설물, 지하철, 부산역, 서울역 같은 데는 깨끗한데 일반 공유 상가에 붙은 공중 화장실이 거의 더러워요. 왜? 여러 업체에서 공동으로 쓰고 손님이 불통이 다수 있으니까 더러워요. 관리가 안 돼요. 공유시설, 공유하는 곳이죠. 공동소유로 보면 돼요. 공동소유, 공동이용 화장실이 더럽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재는 비배수성의 어떤 부작용 때문에 공유지 비극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비경합성은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적한 도로, 공원, 이거 내가 간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방해되는 거 없죠? 112신고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추가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이거 비경합성입니다. 소비에 관계된 거죠. 소비. 또는 비용에 관계됩니다. 이건 이용에 관계된, 사용에 관계된 거고, 이거는 비용 또는 소비에 관계된 거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경합성. 내가 112신고 했는데 다일이 또 112신고 한다 해가지고 무슨 비용이 듭니까? 안 들죠? 신고할 수도 있고 비용도 안 됩니다. 이게 공개의 특징입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정리해 볼 수 했습니다. 자, 권력작용 측면에서 보면 강제력이 민간경비는 없고 공경비는 강제력이 있고 공권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 수행면에서 보면 개인의 재산 보호, 손실 감소, 범죄 예방 등 예방적 측면에 집중한다면 경찰은 공경비는 재산 보호 범죄뿐만 아니고 각종 체포, 구속, 수사할 수 있는 법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 굉장히 큰 차이죠. 그 다음에 재원 측면에서 보면 민간경비는 도급을 받아가지고 비용, 개인을 받은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공경비는 공적 재원인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죠. 인력 측면에서 보면 이건 경비원, 청경이고 이는 경찰관, 교도관 같은 국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범위는 특정 의뢰인이냐 또는 일반 불특기 다수이냐 이런 차이가 있고 법적 근거는 민간경비는 경비업법 또는 민법에 근거한 경비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공경비는 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체포구속 수사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직법은 예를 들면 우리 보호조치를 한다,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한다, 이런 것들은 경직법의 근거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의 주체는 영리죠. 영리기업, 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인도 원래는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비업법의 주체는 허가를 받은 법인만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경비업체, 신변보호업체 소속의 신변보호 경비원은 자연인이 아니죠? 경비원입니다.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법상으로는 자연인은 민간경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공경비는 경찰이나 교동과 같은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에 영리성 유무에는 민간경비는 영리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영리성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공익성이 전혀 없느냐? 공익성이 조금 있습니다. 자, 여기 주의할 거 범죄 예방, 범죄 감소는 가장 공익성이 강한 업무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하지만 범죄 예방, 범죄 감소는 원래 공경찰의 업무인데 민간경비에서 해주니까 이거는 사실은 영리 목적으로 돈을 받고 하지만 공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경비는 영리성만을 추구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영리성을 주로 추구하나 공익성도 다소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공경비는 무조건 공익성만 있다. 이렇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비는 시장성을 측면에 보면 경쟁자가 많습니다. 부산경찰청 산하에도 경비업체 신고된 건 한 1000개 정도 내외가 됩니다. 1000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죠. 그러나 공경비는 경찰, 소방, 경찰 일이 없죠. 그 다음 민간경비는 능률성이 직접 용이합니다. 왜? 이거는 돈을 줬기 때문에 특정한 시설을 잘 지켰나 못 지켰나 도난 사건 발생했나 아닌가 이거 보면 다 능률성이 측정이 돼요. 근데 공경비는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구분이 애매해요. 자, 그래서 공경비 명령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확연히 구분되죠. 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뻔합니다. 범죄 예방, 범죄 감소. 어떤 특정한 지역 또는 광범위한 지역의 질서 유지, 위험 방지. 이건 공통점이죠. 자, 차이점을 더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르간 오일을 생산하는 어떤 모로코의 어떤 특정한 지형, 그런 걸 한번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영상 여기서